네, 오늘 할 부분은 한 해 임상 현장에서의 불안울 CP 적용과 실제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불안과 우를 하나로 하기에는 조금 많은데, 따로 하기에는 조금, 예, 이게 또 좀 같이 연결되는 게 많아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12월 달에까지는 좀 그래서 11월 중에 끝내자 해가지고 불안울 CPG를 오늘 그냥 한꺼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불안 CPG는 조금 오래돼 가지고 내용이 조금 어, 내용을 보시면 이제 2015년 자료도 나오고 2016년 자료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2011년, 16년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만들어진 지가 조금 돼서요. 예. 그래서 어, 그 내용을 보면 어,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의 2015년 뭐 전 세계 불안장애 비율이 3.6%였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5년마다 진행하는 그 정신질환 실태조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안장애 평생 유병률이 9.3%.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걸린다는 얘기죠. 특히나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고요. 1년 유병률은 5.7%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기본장애에 대한 조사가 2016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평생 유병률이 5.3%, 1년 유병률이 1.9%였는데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울보다는 불안이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안장애 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평생 사용률은 2011년 25.1%, 2016년 27.3%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포함한 기본 장애에서는 이제 37.7%하고 52.5%에 비해서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걸리는데 잘 안 간다. 네. 이게 참 아이러니라고 그러나? 이게 조금 수치만 봐서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 불안할 때 불안한 사람들은 그 환자들은 치료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안이 힘드니까. 근데 우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치료받고자 하는 경우가 보다는 예,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다 해서 데려오는 경우가 더 많겠죠. 우울하면 치료하고자 하는 의욕조차도 떨어지니까 스스로 치료받고자 오는 경우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장애에서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거는 불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예,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안장애 치료지침 개발한 그 목표를 보면 어, 이게 불안장애라는 게 다른 질환하고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고 심리사회적 손상을 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 실제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이 진료 지침을 빨리 보급해서 그런 치료 서비스에 대한 뭐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기 치료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불안장애에서 나타나는 신체 증상의 다양성 때문에 진단상의 오류가 유발되기 쉬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안할 때 가장 흔한 반응이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심장에 이상이 있나 혹은 호흡에 이상이 있나 이런 거 가지고 많이들 병원을 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몇 번 가도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다. 이건 불안이다. 이렇게 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죠. 아무튼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심리 증상은 근원이 특정한 에피소드에 국한되지 않고 이 불안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공포하고 불안은 좀 다르다. 공포는 대상이 분명한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 공포물이라는 말을 하지 불안물이라는 말을 하진 않잖아요. 불안은 좀 막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특정 에피소드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본인의 성격적 특성하고
주위 환경과의 상호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불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하거나 관리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 하지만 한의사가 봤을 때는 한의학적인 진단은 신체 증상 따로, 뭐 심리 증상 따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런 통틀어서 변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어, 전체적으로 음, 이 정체건에 따라서 이게 하나로 보고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어, 불안장애 진단 치료에서는 오히려 좀 강점이 있지 않나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래서 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 진료 지침을 만들어서 표준화된 그런 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작나요? 소리가 작다고 그러셨는데 잠깐만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면 네. 조금,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작으신 분은 그, 스피커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요런 지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했던 거고요. 근데 이게 불안이라는 질환의 범위가 꽤 넓거든요. 어, 그래서 이 범위를 지금 지정해 놨는데, 여기 진료 지침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범불안 장애, 공황 장애, 사회불안 장애, 요게 중심이고, 이제 DSM-5부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스트레스 관련 장애로 빠졌잖아요. 근데 요거 만들 때까지만 해도 이게 DSM-4를 기준으로 많이 했어서 DSM-4 기준에서 불안장애 범죄에 속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여기다 그냥 포함해서 치료 지침을 만들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고요. 그 한의학에서 증후 분류할 때 보면 이제 아이고, 증후 분류할 때 보면 협의적으로는 경계정충을 보통 많이 말을 하잖아요. 경계정충을 많이 말을 하고 그렇지만 기타 개심통, 불면, 두통, 한증, 불어증, 구갈, 진전, 현운, 매획기, 뭐 설사, 안혼, 허로 이런 다양한 증상이 불안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장애에서 경계 정충만 보지 말고 저런 걸 다 통틀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요. 음, 반대로 말하면요. 제 생각은 경계 정충이 가라앉으면 이런 불안장애와 유사한 이런 증상들도 가라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알고리즘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불안장애 임상 양상이 있다. 흔히 말해서 그냥 환자가 불안해서 왔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선별 검사를 먼저 하라는 거죠. 선별 검사라는 게 뭐, 원래 선별 검사는 이 증상을 이거 증상으로부터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이 증상이 있지만 정상이다. 이 정도는 그냥 정상이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별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무조건 진단 내린다기보다 선별 검사에서 정상이면 이 사람은 정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선별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좀 더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 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선별 검사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불안 장애를 진단 내린다. 뭐, 그러니까 불안장애 선별 검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불편한 정도를 보는 검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울을 보는 검사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금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별 기준을 충족하면 그 다음에 진단을 내려야겠죠. 진단을 내려서 이 사람이 범불안 장애인지, 공황 장애인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지, 사회불안 장애인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겠죠. 이렇게 고려를 해서 진단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인지, 그러면 그 복용하고 중이면 요 흐름도상, 어,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흐름도상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겠죠. 약물 복용 중, 약물 복용 중. 그런데 병용 치료를 원할 수도 있고요. 복용 중일 때는. 아니면 대체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을 안 먹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냥 처음부터 한의원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양방병 같지만 양약은 싫어서 약물을 미복용한 상태로 그냥 한방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한의원에 오는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병용 치료가 아니라 양약은 안 먹고 한약만, 뭐 한약이나 침이나 한방 치료만을 원한다 하는 게 요 세 개겠죠. 예. 이게 따라가면서 쭉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이런 표가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병용 치료를 원한다면 요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내용들이 있고요. 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약을 먹으면서 같이 치료할 때 이쪽 걸 못 쓰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양약을 안 먹을 때는 그럼 이쪽 걸 못 쓰냐? 그 내용상으로는 이게 지금 근거 중심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한 거를 바탕으로 임상시험 설계가 양약과 양약 플러스 한약, 뭐 양약과 양약 플러스 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결과를 보면 요쪽에다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약하고 한약 혹은 양약하고 침,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따로 분리했으면 요쪽에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치료를 이렇게 꼭 그 양약을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딱 분리해서 이쪽 처방만 써야 된다. 이건 아니고 임상시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범불안장애 때 쓰는 약들이 쭉 나오고 공황장애 때 쓰는 약이 나오고 근데 사회불안장애는 약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불안장애는 약을 못 쓰는 거냐? 라고 생각할 때 보통 사회불안장애는 약 쓰는 걸 그렇게 크게 권장하는 편은 아니지만 약을 쓸 수도 있겠죠. 전반적인 긴장을 낮춰줘서 불안 상태까지 안 가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거라든지 약이 아니라고 하면 보통은 정신요법을 많이 하죠.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 이런 불안증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교육하고 실행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회불안장애는 이 한약이나 침이 언급이 좀 안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한약이 없고 침만 있죠, 지금?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한약 치료를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뒤에 가보면 한약 치료가 또 나와요. 양약하고 같이 치료할 때 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증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양약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통 임상시험을 하다 보니까 임상시험을 한 결과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 한약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양약과 같이 쓰는 쪽에만 지금 흐름도에 나와 있는데 어, 양약을 안 먹어도 이쪽 약을 썼을 때 효과를 볼 가능성도 있겠죠. 꼭 같이 써야만 효과를 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한약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라기보다 그쪽이 연구가 안 돼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긴 하는데 어, 사실 오늘 준비한 부분에서는 정신요법 부분은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의원에 계실 건데 한의원에서 정신요법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서 어, 정신요법은 그리고 이 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걸 하면 좋다지 이게 정신요법 쪽은 사실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워낙 조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면 좋긴 한데 예,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어,
조금 표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한약하고 침 위주로 오늘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요 진료 지침 만들 때 보면 한의 진료기관을 찾는 불안장애 환자의 관점과 선호도 요쪽도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양방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비율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환자의 관점은 향정신성 약물의 대체와 보완을 목적으로 한의 진료기관을 찾으며 치료자와의 심리 상담과 한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 불안할 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처음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 내용은. 그러니까 양방에 가서 먼저 급한 대로 약을 먹고서 가라앉혔는데 가라앉히고 나서 보니까 부작용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대부분 말하는 게 하루 종일 그 멍하다던가, 집중을 못해서 일을 하기 어렵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축 늘어서 너무 힘들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약을 빼고 한약을 대체하던가, 아니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불안장애에 나와 있는, 여기서 언급한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요거의 진단 기준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거 보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피부정신과다 보니까 DSM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DSM 말고 ICD도 이렇게 모아서 언급을 해놨어요. 진료 지침을 보면 잘 만들어진 진료 지침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어,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서 헤맬 수 있거든요. 그 이 여기서 말하는 좀 범불안 장애 이게 코드로 F41점이 그러니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F코드를 쓰기가 조금 꺼려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양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양약을 받을 때는 분명히 그 F코드가 들어갔다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의원에서도 한방병원에서도 F코드 쓰는 거를 꺼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걸 먹고 있을 때 그 코드를 받은 거를 다 환자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 불이익을 받는다. 뭐 이런 거를 걱정할 단계는 넘어갔기 때문에 굳이 F코드를 안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래서 범불안 장애의 경우는 환자는 최소한 한 번에 수주일 이상 그리고 대개 수개월 동안 거의 매일 일차적인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뭐 대개 수개월 동안 기간이 나오죠. 대개 수개월 동안 그리고 거의 매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불안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인데 그 감정이 어, 지나쳐서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거의 매일 되면서 거의 하루 종일 불안하다. 이렇게 돼야지 불안이라는 거가 어, 정상적인 감정 상태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나 어,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이 진단에선 되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세요. 불안이나 우울이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와 같은 증상에는 대체로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근심, 운동성 긴장, 자율신경 기능의 항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근심은 장차 닥쳐올 불행에 대한 근심,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한 느낌, 집중력 곤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운동성 긴장은 안절부절 못하고 긴장성 두통도 있고 전율하고 그 이완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 그리고 자율신경 기능의 항진은 부중감, 발한, 빈맥 또는 빈호흡, 어, 그위 상부 불쾌감, 어지러움, 구갈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소화에서는 자주 안심시켜 주어야 하고 반복적인 신체 증상 호소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수가 있다. 다른 증상, 특히 우울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범불안 장애의 주진단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환자의 증상이 우울증 에피소드, F32점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공포성 불안장애 F40점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또는 강박장애 F42점으로 시작하는 이런 거에 진단 기준에 맞지는 않아야 된다. 달리 말하면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증으로 진단 내릴 게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공포성 불안장애나 강박장애가 그거 범불안장애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어, 그 ICD 기준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DSM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DSM 기준은 여러 사건이나 활동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요 앞에 ICD에는 그냥 수개월 동안이라고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6개월 이상. 그리고 그런 불안이나 걱정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불안한 상태로 계속 된다는 거죠. 6개월 동안에. 그리고 이런 걱정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불안과 걱정은 다음 6가지 증상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증상 관련이 있다. 그래서 뭐 아동에서는 한 가지 증상만 있어도 되지만 안절부절 못하거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느낌. 여기 나오죠.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거나 낭떠러지 서 있는 느낌. 예, 비슷한 내용 나오죠. 쉽게 피곤해짐. 예, 여기는 피곤이 나와 있진 않았죠. 예. 그리고 집중하기 힘들거나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느낌. 집중력 곤란이 있었죠. 그리고 과민성. 그리고 근육의 긴장. 여긴 근육의 긴장에 대해서 긴장성 두통이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수면 교란, 잠들기 어렵거나 유지가 어렵거나 밤새 뒤척이면서 불만족스러운 수면 상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이건 자율性격리는 항진적으로 봐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3가지 이상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있는 날이 없는 날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반불안장애는. 그냥 계속 불안한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건데, 여기 그 부분이 그, 제가 그 감별 부분을 지금 굳이 가져오진 않았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이 불안이라는 게, 안절부절부터 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게 망상적이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자면, 제가 봤던 환자 중에 불안해서 왔다고 해요. 근데 다른 뭐, 공황장애로도 말하기가 어렵고, 뭐 이렇게 다른 진단 기준은 안 맞고, 굳이 얘기하면 범불안장애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환자가 왜 불안하냐면, 국정원에서 자기를 감시한다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보면 밖에서 누군가 이 집을, 그, 우리 집을 이렇게 도청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 감시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불안장애가 아니죠. 일단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사실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게, 그분이 그냥 일반적인 주부였고 거의 할머니에 가까우신 분이었거든요. 60대 분인데 국정원에서 굳이 그분을 감시할 필요가 있을까? 부부가 같이 오셔서 그 남편분이 걱정을 하는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런 거라고 하면 범불안 장애가 아니라 피해망상이나 이쪽 아니면 조현 쪽을 고민해 봐야겠죠. 범불안장애가 아니라. 그래서 불안이, 어떻게 보면 불안이라는 건 막연한 거잖아요. 대상이 분명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불안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환자 볼 때, 뭐, 한 20년 넘게 됐긴 했지만, 처음에 불안장애 환자 볼 때, 아, 이걸 어떻게 가라앉혀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 많았거든요. 한약 중에 뭘 줘야지 가라앉을까? 여기 그때 당시 CPG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CPG에 나와 있었으면 거기서 약을 고를 텐데 CPG가 없다 보니까 교과서적으로 고르는데 이게 또 경험이 많이 좌우되잖아요. 이런 약을 쓸 때. 저도 다시 돌아보면 경험상 효과 있었던 약을 그 다음에도 계속 쓰게 되잖아요. 다른 약을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효과가 좋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처방이 몇 개 안 남게 되긴 하던데, 아무튼, 그때 당시, 범불안장애는 아니었고, 공황장애 환자가 있었는데,
공황장애가 야구 잘 안 가는구나, 이렇게 약간 한약은 잘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공황장애도 한약으로 잘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무튼, 예. 급성기랑 그 관리기를 좀 나눠서 불안이 좀 심할 때 쓰는 약하고 잔잔할 때 관리하는 약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공황장애 쪽은 공황장애는 F41.0이죠. 요 코드는 RCD이긴 하지만 KCD와 똑같은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어, 그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해서 본인부담금에 공단에서 돈 받을 때 요 코드가 나가야 되잖아요. 예, F41.0 뭐 이렇게 하고 ICD 기준에서는 이 분류에서는 공황 발작이 기존의 공포 상황에서 일어날 때는 심한 공포증의 표현으로 보고 공포증에 진단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공포증이 분명하면 공포증을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F40점으로 시작하는 이런 종류의 공포증이 없을 경우에만 주진단으로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성 불안의 심한 발작이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기 심한 발작이 한 달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한 달 내에 뭐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적어도 두 번 정도, 한 번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예.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하고 객관적인 위험이 있으면서 그걸 피하고자 하고 불안해하고 공포감을 느낀다면 이거는 그 객관적 위험에 관련된 공포증일 가능성도 있고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작이 이미 알려진 예측 가능한 상황에 한정되지 않고 공황분장애 환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공황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하면 그걸 피하거나 대비를 할 텐데 공황장애는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발작과 발작 사이는 불안장생에서 비교적 해방된 상태여야 된다. 근데 불안이 또 언제 올까, 공황 발작이 언제 올까 봐 걱정되는 그런 얘기 불안은 있지만, 어, 그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와서 막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까지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DSM 진단 기준 해가지고는 반복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공황 발작이 있다. 아, 반복적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한 번은 넘어간다는 거죠. 두 번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어떤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없는 게 공황 발작이라는 거죠. 그런 공황 발작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황 발작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예, 갑작스럽게 예,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수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러야 한다. 이 수분 이내가 보통 10분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10분 이내에 보통 최고조에 이르고요. 그 상황에서 요 밑에 13가지 증상 중에서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럴 경우 이제 공황 발작이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다 자율신경계 증상들이죠. 심계항진도 있고, 발한, 몸이 떨리고, 숨가쁘고, 질식할 것 같고, 흉통 있고, 메스껍고, 어지럽거나 불안정한 느낌,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감각이 둔해지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그 비현실감,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거, 이인증, 내가 나같지 않은 거, 혹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미칠 것 같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공포, 예, 이게 계속되면 죽을 것 같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 적어도 4가지 이상이 동반될 때, 예, 일단 공황 발작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발작이 어, 적어도 1회 이상의 발작 이후에 1개월 이상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게 추가적인 발작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얘기 불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얘기 불안, 그냥 불안한 거,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도 변한다는 거죠. 발작과 관련된 행동으로 현저하게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보안 발작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은 불가능한데 한번 발작이 있었던 장소를 가기 싫어한다던가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걸 싫어한다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와 관련이 없다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본인도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공황장애 진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요거는 F43.1이죠. 요거는 이 장애는 보통 비통상적으로 심한 외상적 사건을 겪은 뒤 6개월 이내에 일어났다는 확증이 없으면 진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상적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일어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근데 그 보통은 한 달 뭐 이내에 보통은 증상이 발현되는데 늦게 발병하는 경우는 제가 찾아봤던 거에서는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심한 외상적 사건을 겪은 뒤 6개월 이내라고 돼 있고요. 여기 또 밑에 나오긴 하네요. 6개월 이상일 때 임상적 양상이 이 장애의 특성과 일치하고 달리 선택할 만한 진단이 없을 때는 추정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확증이라기보다. 예. 그,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 정신적 외상이 있다는 확증에 추가하여 엄습해오는 사건에 대한 회상이나 사건의 재현이 그 사람의 기억, 백일몽 또는 꿈속에서 되풀이되어야 된다. 이 사람은 그 사건에 계속 있는 거예요. 뇌 속이. 머리는 계속, 생각은 계속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고, 어, 그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갑자기 떠오르서 거기에 상황에 놓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현저한 정서적 분리. 현실감이 없는 거죠. 감각의 마비나 외상을 회상할 수 있는 자극의 회피가 흔히 있다. 요게 이제, 하지만 요거는 진단에서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무튼 혹독한 스트레스 때문에 뒤늦게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 즉 스트레스 경험이 있은 지 수십 년 뒤에 나타나는 후유증은 F62.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외성 스트레스장이 아니라 후유증으로 분류된다는 거죠. 좀 진단이 조금 애매하죠? 예. 요게 좀 더 확실해요, DSM이. 외성 스트레스 장애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 의해 노출이 다음과 같은 방식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나타난다. 해서 외상성 사건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혹은 목격, 생생하게 목격. TV를 보는 거 그런 거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격하는 거죠. 현실에서.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가까운 사람한테 일어난 것을 알게 됐을 경우도 이게 좀 최근에 들어간 거긴 한데 내 소중한 사람이 죽을 뻔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순간. 네. 그리고 외상성 사건들의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지나친 노출의 경험. 이게 그 대부분 이제 경찰관이나 소방관 뭐 이런 분들한테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얘기 나오는 거는 어, 전자미디어, 텔레비전, 영화, 사진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목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겪었거나. 그래서 그거 겪은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침습 증상. 그래서 외상적 사건들이 반복적이고 불수의적이고 침습적인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깨어있는데 기억에 떠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되는 것처럼 그 개인이 행동하게 되는 해리성 반응. 네. 현실감이 없이 그냥 갑자기 해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건을 닮은 상징이라든지 단서에 노출됐을 때 극심하거나 장기적인 심적 고통을 겪는 거고 혹은 뚜렷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게 이제 침습 증상이라 보는 거예요. B에 들어가는 요 진단 기준 B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C는 회피예요.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 그, 그거를 암시하는 외부적 암시, 그러니까 사람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관련 대화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상황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C에 나오는 회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네. 그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을 기억할 수 없는 무능력. 네. 이게 특히 이제 교통사고 환자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당하는 순간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깨어보니까 깨었는데 교통사고고 딱 그 순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네. 인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형적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자신, 다른 사람 또는 세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장된 부정적인 믿음 또는 예상. 네. 이 세계는 전적으로 위험하다. 나의 전체 신경계는 영구적으로 파괴되었다. 이게 거의 망상에 가까운 믿음이죠. 네. 그런 부정적인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 예상 사건의 원인 또는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왜곡된 인지를 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계속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부정적인 감정 상태, 공포라든지 경악이라든지 화라든지 죄책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예.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돼요. 저하된 흥미와 참여, 주요 활동에 참여를 못하고 흥미도 떨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느낌, 가까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지속적인 무능력.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게 돼요. 뭐 행복하게 살겠다, 사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 마음 상태가 아니다, 나는 그런 거를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태가 인지에 계속 반복되는 거고, 감정도 못 느끼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D예요.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그 다음에 각성, 각성과 반응성이죠. 그래서 자극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형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민감한 행동과 분노 폭발. 사소한 일에도 자꾸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 과각성, 과장된 논란 반응, 집중력의 문제, 수면 교란, 이런 것들 중에 두 가지 이상 있는 게 이제 각성, 과 반응이죠. 예, 반응성. 예, A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1개월 이상 지속돼야 돼요. 그래야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낼 수 있는데, 근데 그럼 1개월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보통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진단 내리죠. 4주 이내. 4주가 넘어가서 1개월 이상이 됐다?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 내리죠. 현대 사회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굉장히 흔할 수 있는 게 교통사고 위에 오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이후에 보통은 신체적인 부분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현대 사회가 뭐 치안이라든지 이런 곳에 안전망이 좀 많이 구축되다 보니까 이런 어, 외상후 사건이 많다기보다 가장 많은 게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을 뻔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교통사고에는 몸이 다친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된 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저한테 오는 환자도 교통사고에서 3년 동안 13군데인가를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그 부분, 사건 당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자꾸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고 그 운전을 못하고 운전만 하면 또 사고 날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이런 상태가 돼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이제 나중에 조금,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 내릴 때 이 증상이 또 불안장애 증상들과 유사하다 보니까 이 심장 쪽 문제가 있을 경우는 심장 쪽 문제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냐라고 또 좀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환자는 우연찮게 교통사고 후에 불안해졌는데 보니까 심장이 이상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심장 검사를 교통사고 이전에 한 적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심장에 원래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고 이후에 심장에 문제가 일어난 건지, 이걸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은 좀 억울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심장 쪽에서는 이게 새로 생겼다기보다 있던 게 악화됐을 수는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튼, 예, 이렇게 그 외상후 수술장애는 이 교통사고 이후에 굉장히 흔하게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교통사고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교통사고가 뭐 아까 뭐 제가 혼자 13번 정도 수술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몸을 안 다쳤어도 제가 봤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하는 증상이 조금 가볍긴 했는데 그럴 경우 이제 보통 진단이 적응장애로 바뀌긴 하는데요. 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 게 교통사고 이후였는데 그 환자는 사고가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서 박았어요. 그러니까 조수석을 박은 거죠. 조수석을 박아서 조수석이 좀 많이 부딪혀서 차는 폐차할 상태가 되긴 했지만 본인은 크게 안 다친 거예요. 운전석 쪽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아, 다행이다 했는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그 사고 난 지점이 본인의 애를 태우고 어린이집까지 왔다 갔다 하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인데 항상 애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녔었던 거고 만약에 애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애가 크게 다쳤거나 죽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네. 그다음부터 운전을 못 하는 거죠. 그 애를 데려다 주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현대사회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에 몸만 보지 마시고 마음도 꼭 봐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의 증상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진단 분류상 보면 하이라키상 보면 적응장애 진단이 가장 맞을 걸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사회공포증 F40.1. 예, 뭐 대인공포증이라고도 하긴 하죠. 이게 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그런 증상들.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심리적, 행태적 증상이든 자율신경의 증상이든 증상은 일차적으로 불안의 발현이어야 하며 망상이나 강박적 사고 등과 같은 그 밖의 증상에서 나온 이차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불안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 국한되어 일어나거나 그 상황에서 특히 우세하게 일어나야 된다. 공포 상황에 대한 회피가 두드러진 양상이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저한테 왔던 환자 중에서는 대학생인데 수업 시간에 앞에를 못 앉는 거예요. 앞에 앉으면 뒤에 앉는 학생들이 다 나를 보는 것 같고 그 친구라고 하긴 그렇고 친구도 많지 않은데 아무튼 같은 수업을 듣는 동기들한테 눈에 띌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뒤에 앉아야 되는데 어, 대학생 때 생각해 보면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서 앞에 앉아야 되죠. 그래서 일찍 가야 되는 그런 환자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환자도 기본적인 긴장도가 높아서 긴장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했었는데, 아무튼 사회공포증 진단 기준을 보면 타인에게 면밀하게 관찰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회적 관계, 대화를 하거나 낯선을 만나는 것, 관찰되는 것,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자리, 다른 사람 앞에서 수행하는 것, 연설을 뭐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아까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수업 듣는 장면에 예, 노출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불안 증상을 보일까 봐 두려워한다. 앞에 앉아서 주위 사람이 자꾸 보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은 거죠. 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거의 항상 공포나 불안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거나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견딘다. 어, 극심하다는 상태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 환자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왔던 환자였고요. 실제 유형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극심하다. 당연하죠.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게 딴 사람이 보는 게 그게 공포스러울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공포, 불안, 회피는 자연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된다. 기간이 나오죠. 6개월 이상. 네. 이게 사회공포증이고. 자, 이런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진단 내릴 때 선별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선별검사, 요거는 그 안내 데스크에서 초진이 왔을 때 초진 환자가
뭐 때문에 왔냐 했을 때 불안 때문에 왔다 그러면 요 선별 검사들 중에서 하나를 하시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스테이를 많이 쓰는데 헤메이나 근데 헤메이는 전문가가 직접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건 좀 그렇고 BAA 같은 거를 좀 많이 쓰죠. 예. 저는 처음에 스테이를 쓰다 보니까 스테이를 자꾸 쓰기 편해서 쓰는데, 예. 아무튼, 그 중에서 하나를 해서 선별 검사를 만들어 놓고, 환자가 불안 때문에 왔다 그러면, 진료 보기 전에 설문지를 먼저 해보는 것도, 오늘 CP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CP를 만들어서, 이 진단, 치료 스케줄을 딱 잡을 때는, 예, 그런 거 선별 검사를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하고 들어오면 더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 선별 검사 중에 헤메이, 요거는 사실 선별 검사라기는 좀 그렇고 반구조화된 예, 절반 정도 구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어보는 키워드들이 나열돼 있고 14문항으로 돼 있고요. 그걸 어떻게 물어보고 환자의 행동에서 그걸 또 평가하고 그러니까 면담할 때 평가하는 거죠. 그 면담할 때 환자의 행동, 뭐 다리를 떤다던가 안절부절 못하고 막 자꾸 두리번거린다는 뭐 이런 행동들도 평가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불안한 기분, 긴장감, 두려움, 불면, 인지적 기능, 우울, 면담시 행동을 포함하는 정신적 요인과 신체적, 심리적 요인의 두 요인으로 구분되고요. 치료 결과 측정에 많이 사용해요. 요거 햄메이는 치료 결과, 불안에 대한 거고, 우울에 대한 건 햄디라고 해서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걸 많이 하는 거고요. 반구조화, 똑같이 해밀턴이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반구조화된 면담 평가다. 각 문항당 영에서 4점이고, 14문항이니까 0점에서 56점까지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BAI는 백이라는 분, 요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 그 창시자죠. 네. 요 분이 이제 불안에 대해서 그 정신과 집단에서 호소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고 불안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향을 표현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울로부터 불안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만들어 온 거고 각 항목당 0에서 3점. 네. 평정하고 이게 잘못 적었네. 왜 이게 이렇게 됐지? 네. 네. 0점에서 그 63점이야겠죠. 총 함사 점수는요. 0에서 3점이니까. 네. 그리고 총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22에서 26점은 가벼운 불안 상태고 27에서 31점은 심한 불안 상태, 32점 이상은 극심한 불안 상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는 상태 불안하고 특성 불안. 저는 이걸 좋아하는데 상태 불안, 특성 불안에서 지금 설문지를 하는 순간의 불안과 이건 상태 불안이죠. 평상시의 불안 수준, 특성 불안이죠. 그래서 각각 20문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느끼는 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 성향, 뭐 이런 거 보는 특성 불안, 이 특성 문항에서 각 문항당 1에서 4점 평점이에요. 그러면 총 점수는 20점에서 80점까지. 상태 불안 20에서 80, 특성 불안 20에서 80.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건데, 상태 불안은 52에서 56점은 약간 높음인데, 보통 불안에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점수가 55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에서 61점은 상당히 높고 62점 이상 매우 높은데 60점대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안을 많이 호소하셔서 어, 약을 조금 세게 써야겠죠. 예. 특성 불안은 평상시 어떤 건데 사실 평상시 어떤가를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보면 상태 불안이 좀 더 높으세요. 특성 불안보다. 그래서 불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불안이 좀 심해서 평상시보다 심해서 오시는 거로 보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불안 장애가 아니라 부작용 척도라서 예, 이게 약물하고 관련된 부작용 측정하자는 거라서 요거는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 SAS는 융의 자기보고식 불안 척도죠. 정인가 융인가 아무튼 네. 일반적인 여러 불안 증상 등을 망라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동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을 나누고 그래서 1에서 4점 리커드 척도고 점수는 20문항이 1에서 4점이니까 20에서 8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PSQR은 불안이 아니라 불면이죠. 근데 불안이 있으면 불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불면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 선별 검사가 아니라 증상이 심한 정도 불안이 심하다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PSQI는 채점이 좀 복잡하고 환자가 예, 좀 해야 될 문항도 여러 문항으로 좀 많아서 저는 PSQL보다는 잠깐만요. ISQL, 이거. ICA가 불면일 때는 이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PSQI는 주관적 수면의질, 수면 잠복기, 수면 시간, 습관적 수면 효율, 그리고 수면 장애, 수면제 사용, 주간 기능 장애, 요 7개 범주로 이루어진 총 19개 문항이고, 각 문항은 0에서 3점의 점수를 가지고, 각각의 범주는 또, 지수에서 각각 0에서 3점의 지수를 가지고요. 7개 범주 지수를 모두 합해서 7개니까 0에서 3점이 0에서 21점이 총 수면 지수가 되죠. 총 수면 지수가 5 이하면 좋은 수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오를 초과하면 좀 수면의 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CGI는 나아진 정도를 보는 거라서 이거는 저기 임상에서 쓰기는 좀,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TSD 프로세스. 요거는 24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가 평가 척도로, 어, 이게 외상성 사건에 대한 PTSD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주관적 평가, 반복적 경험, 회피 증상, 각성호 증가, 사회적 기능 장애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당 1에서 5점으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햄디. 여기 아까 우울이라고 했죠. 햄 A는 불안이고, 햄디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7개 문항 외에 다른 그 개수의 그 햄디도 있는데, 보통 17개 문항짜리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울한 기분, 죄책감, 자살, 일과 활동, 지체, 초조, 정신적 불안, 신체적 불안, 건강염려증 등의 이제 9개 항목은 0에서 4점. 그리고 초기 불면증, 중기 불면증, 말기 불면증, 이게 불면과 관련된 거, 그리고 위장관계 신체 증상, 전반적인 신체 증상, 성적인 증상, 병식 등 7개 항목에서 0에서 2점으로 채점해서 채점을 하는 거고, 최종 감성 그 항목은 이제 0에서 3점을 채점하는 경우도 있고, 0에서 2점을 채점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0에서 2점을 채점한다고 해서, 총점에 보면 0에서 52점 범위,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심각하다. 요거는 아까 햄웨이도 나아진 정도를 평가할 때 많이 쓴다고 했는데 햄디도 우울증 치료제 개발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가장 표준적으로 하는 평가라서 요거는 이제 우울증약 개발할 때 표준이다. 그러니까 임상에서도 쓰면 좋겠죠. 네. PSWQ. 근데 요거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 WHO QOL. 이거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QOL, 그 삶의 질 평가 척도죠. 이거는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나아졌나, 이런 걸 보는 거라서, 예, 임상 시험할 때는 유의하지만, 굳이 그 임상에서 실제적으로 환자를 평가하는 도구로 쓰기에는 조금, 예,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BDI는 우울 보는 자가보고시성 문제. 아까 BAI가 불안이고, BDI는 우울. 자가보고식이고, 21개 문항으로 돼 있고, 문항당 0에서 3점. 그래서, 0에서 9점은 우울하지 않은 거고, 10에서 15점은 가벼운 우울, 16에서 23은 중등도 우울, 24점 이상은 심한 우울 상태.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중등도 점수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PCL5는 PTSD 체크리스트예요. 아까 PTSD가 여기 보면 PTSD SS라는 것도 있고 PTSD5라는 것도 있죠. 이건 수문학 자기 보고식이고요. 증상 변화의 관찰 목적에 적합한 검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나를 0에서 4점, 리커드 촉정 평점을 하고 총 0에서 80점 범위. 예. 그래서 진단 기준에 B 항목에서 한 개 이상, C 항목에서 한 개 이상, D 항목에서 두 개 이상, E 항목에서 두 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PTSD일 가능성이 커지며 이 신문의 총점으로 증상의 심각도를 동시에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 PCD 다 기억나세요? PTSD? 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 그거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S는 아까 불면이라고 했죠?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PSQI 얘기했을 때 요거는 19문항이니까 문항이 많죠? 요거는 7문항이니까 문항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채점도 이거는 간편해요. 그냥 1에서 4점에서 총 7개 문항에서 총 28점까지 7점에서 28점까지 나오는 거죠.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 질이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점수가 나아지는 쪽인지 계속 평가하면 되는 거고요. 이 치료는 네. 빠른 항불안 효과의 장점을 널리 쓰이는데 이게 또 그
단기복용했을 때 치매를 유발하지 않느냐, 수면제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죠. 예. 어, 그리고 요거는 초기 급성기 때 급하게 좀 한의학적으로 보면 표치의 개념을 쓰는 개념, 그 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제가 환자 보다 보면 약약 먹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진정제 계열, 항불안제 계열이 있고, SSRI 계열, 그러니까 항우울제. 요거는 항우울이라기보다 치료제 개념. 그러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스스로 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게끔 하는 이런 쪽 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빨리 가라앉혀야 된다. 거의 불안이나 우울이 심해지면 망상 단계까지도 그 망상 단계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불안이나 우울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 안티사이코틱스를 항정신병 약물을 쓰죠. 그러니까 약을 보면 치료제, 그러니까 본치에 해당되는 게 이제 항우울제기야. 특히나 SSRI를 쓰는 것 같고, 표치의 개념을 증상을 좀 빨리 가라앉히려고 할 때, 아니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을 좀 조절해야겠다 할 때, 이제 항불안제 계열을 쓰는 거.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해서 빨리 다운시켜야겠다. 그럴 때 이제 응급약 개념으로 쓰는 게 이제 항정신병약. 이렇게 구성되는 것 같아요. 질환에 상관없이요.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질환 특성상 6개월 이상의 유지 치료가 필요하고요. 정신치료는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게 서양에서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환별로는 공황장애는 대개 투여 2에 4주 만에 효과가 나타나고 회복 후에도 8에서 12개월 정도 유지 치료를 하는 게 좋다라고 나오고 범불안 장애도 이거는 이제 그 항우울제가 치료 시기 공존 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높은 선호도를 지닌다. 범불안 장애는 예, 항우울제결을 좀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불안장애도 SSRI계열이 일차적 선택이고 급성계는 벤조디아ze피계 약물을 좀 유의해서 써야 된다. 부작용 유의해서 써야 된다는 거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어, 항우울제가 최소 8주 이상 활용되고 벤조디아ze피계 이게 그 항불안 쪽도 아, 남용의 위험성을 주의하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역동정신치료 등이 이제 사용되는 거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은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감정자유기법에서 요 내용을 조금 차용한 것도 있고 둘을 비교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좋게 나와서 선택된 부분도 있어서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이 양방에서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표준 치료 중에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의학적 치료는 경계정충으로 치료를 하죠. 경계정충이어서 이제 경계정충의 변증을 쭉 담아놨어요. 심담허겁, 심기열, 심혈어, 심양부족, 심혈어조, 밤딱도체, 음화황, 수기능심, 신비양어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어요. 근데 한약 치료는 어떻게 하냐? 온담탕, 귀비탕, 가미소해산, 천황보신당, 사물안신탕, 분신기음, 치유가무탕 등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불안장에는 한약 단독으로는 이런 약들, 한약방 병용에는 이런 약들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뭐 B로, B로, C로, B 모더레이트, C 베리로 뭐 이런 여러 개지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는 로우면 C고 모더레이트는 B인데 A를 본 적은 거의 없어서 가지고는 A는 꼭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는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고려해야만 하는 거고 C는 고려할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되고 D는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게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근데 그 진료 지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 룰을 따르지만 예, 진료 지침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로우인데 왜 B가 나왔냐 했을 때 로우더라도 그 위해하고 이득을 비교하고 환자의 선호도라든지 사회적인 선호도라든지 그 의료진의 선호도에 따라서 단계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계가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고전에 나와 있는 건 그럼 쓰면 안 되냐 했을 때 너무 당연하게 쓰는 약들은
임상시험을 보통 잘 안 해요. 그래서 특히나 한약 쪽은 계속 쓰고 있는 약은 굳이 임상시험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임상시험 안 해도 그거 쓰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굳이 임상시험을 다른 것도 할 것도 많은데 그걸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은 임상시험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근거 중심 CPG를 만들 때에 특히나 한방 쪽에서의 그 고려해야 될 거는 그런 부분들, 어, 당연하게 쓰고 있는 약들은 오히려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 요거를 좀 고려하면서 약물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전 여기서 이제 시호강 음모탕 혹은 여긴 나오진 않는데 계지강 음모탕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게 이제 환자의 체력에 따라서 어,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체력이고 한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그 기혈의 허약 정도를 봐가면서 이제 선택을 하고 이건 표치 개념을 선택하고요. 아무래도 저는 기본적인 개념이 불안은 혈압 쪽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피가 마른다고 하잖아요. 피 말리는 상황이다. 그럴 때 불안을 대표하는 말이다 보니까 혈어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약들을 좀 많이 쓰는데 예. 그런 약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추천하는, PPG에서 권고하는 약들도요. 공황장애는 단독치료는 시호개지 건강탕, 해울탕을 고려해야 된다고 나오고, 한양방 병영에서는 뭐, 병원방도 있고, 안심정경탕, 뭐, 시호강 무효탕 이렇게 나오죠. 시호강 무효탕으로 나오면 좀 반갑더라고요. 많이 쓰는 약에서 그런가. 침치료에서는 수건 심포경과 수소음 신경 등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혈자리로는 내관, 신문, 전중, 배릉, 족삼리, 백회 등을 활용한다. 이, 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중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단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표지가 한글 표현이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이제 백회 전중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네. 정신요법 부분은 여기 언급되어 있었는데 경자평지요법이라든지 오지상승요법, 이정병기요법 이거 거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해주면 좋다. 지연고론요법이나 암시요법, 감정자유기법 때문에 이걸 가져왔는데요. 정신요법 이렇게 쪼개는데 마지막에 이제 감정자유기법이 있죠. 이거는 경락과 경혈 개념을 활용한 심신의학적 접근법으로 모든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경락의 혼란으로 보고 특정 경혈을 손가락으로 두드림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경혈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게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예, 그거하고 또, 그거만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증상, 그리고 그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전념하자. 수용 전념적 기법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혈주를 두드리는 거고, 그래서 잘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불안한 감정이 없애야 되는 감정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이 되는 거죠. 불안이라는 게 아예 없으면 위험을 대비하는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건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건데 지나쳐서 일상생활 안 되는 게 문제라서 받아들여서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안 준다 하면 치료가 된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게 이제 감정차유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TSD의 표준 치료죠. 자, 그래서 어, 정리하자면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진단을 이상하게 망상 상태에 빠진 사람을 범불안장애라고 치료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 잘 내리시라고 진단 기준을 언급했고요. 그 한약적 치료는 경계정충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CPG 상에는 양약을 병행할 때랑 한약 단독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긴 한데 병용하는 쪽에 있는 약을 단독으로 못 쓰냐? 그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쓰면서 뭐 변증하고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될 거로 보이고요. 경계정충 이외에 다른 쪽 증상도 뭐 개심통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있는 약들을 쓸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쪽 증상만 있다 하더라도 경계정충에 쓰는 약들 써서 그런 증상들도 가벼워질 수 있다. 그 양방에서 보면 소화가 안 될 때, 기본적으로 불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소화제에다가 약간 그 신경안정제 계열을 같이 써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한약도 경계정충, 이런 긴장, 이런 쪽, 불안 쪽 증상을 가라앉히다 보면
소화기까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아마 임상에서 경험하셨을 거고, 어, 그걸 통틀어서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처방으로 생각하는 거는 귀비탕인데, 저는 귀비탕을 많이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한 번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귀비탕을 쓸 정도의 어떻게 보면 가벼운 환자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귀비탕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환자가 오면 이 환자는 치료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예. 좀 심한 환자들이 한의원을 거쳐 하다 안 돼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표치의 개념의 약이면서 조금 센 약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생겨서 저는 항연회통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예. 하여튼 항연회통이 여기 보면 그 요 그 자체는 있진 않아요. 뭐 불안장애 CPG 자체는 있진 않은데, 네, 항연혈증도 임상에서 보면 좀 효과적이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불안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지금 9시 5분이 됐으니까요. 음, 그래도 조금만 쉬고서, 네, 빨리 끝내야겠죠? 9시 10분까지 쉬었다가, 9시 10분부터 우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은 그 불안보다는 조금 짧아서요. 예. 빠르면 9시 40분? 뭐, 이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5분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은 2017년, 요거는 이제 2024년 작년도에 재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아까 불안보다는 좀 최근 거죠. 2017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에 2억 6,400만 명이 우울증이라고 보고가 됐어요. 1990년에 비해서 1.5배 증가했다고 했고요. 2019년 전 세계 질병부담연구에서 우울증이 13위. 그래서 에이즈, 간경화, 폐암, 두통의 질병 부담과 비슷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 세계 정신건강조사에서는 우울증은 정신장애 중에서 가장 질병 부담이 크다. 이렇게 했고, 2021년 국내 정신건강 실태 역학조사에서 주요 장애 평생 유병률 10.7%, 1년 유병률 1.7%고, 여성이 남성보다 2.2배, 70세 이상 노인에서 3.1%로 가장 높았고요, 연령별로는. 예. 통계청의 2021년 사망 원인 통계에서는 자살은 5위로 당뇨병, 알츠하이머병보다 더 높았고요. 특히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요. 그리고 OECD 국가 평균 10만 명당 11.1명에 비해서 한국은 23.6명으로 탑을 달리고 있죠. 네. 그래서 요 우울증 CPG에서의 그 범위가 주요 우울 장애예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우울증의 범주가 우울증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뭐 기울, 전증, 탈영실정, 호로, 불면, 불사식 등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요.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정지불서, 칠정수상, 외감, 음식내상 등인데 이 중에서 칠정수상, 정지수상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그리고 특히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이 약간 유교문화권 이쪽에서는 우울한 기분보다는 두통, 가슴 답답함, 복부 불편감, 식은땀, 오한, 상열감, 입마름 이런 것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빈도가 좀 더 높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진료 알고리즘 보면 우울증 증상이 있으면 기본 진찰을 해서 이거 자살 요소 높고 빨리 처치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어, 좀 다른 정신과적 응급이다 싶으면 정신건강의학과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진료를 의뢰를 해야 되는 걸 권장하고요.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이다 그러면 그 질환을 치료를 해야지 우울증도 개선되기 때문에 그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데랑 협진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요 우울 장애만 있다. 그러면 진단기를 충족하나 보고 아니라고 하면 불안장애가 있는지, 불면장애인지, 아니면 신체형 장애인지, 외상 스트레스 장애인지, 뭐, 기타 다른 질환일 수 있으니까 다른 걸 감별해야 되는 거고, 우울증이다라고 주요 장애다 그러면 우울증의 심각도를 평가해야 되는데, 요거는 PHQ-9이나 BDI나 햄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기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냐? 했을 때, 아니다 그러면 가벼운 우울증은 약물을 요법을 선호하면 한약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비약물 요법을 선호하면 침이나 심신요법을 쓰는 거고, 중등도 우울증이다. 그러면 한약과 침의 복합 치료를 권장하고 기본 치료는 비약물
그 요법을 선호하면 침에다가 뭐 심신요법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 약물요법을 선호하면 한약계 심신요법을 한다든지, 아무튼 치료가 하나가 아니라 조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중등도일 때는. 그리고 중증일 때는 항우울제랑 같이 해야 된다. 요게 기본 흐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약 단독 치료일 때는 귀비탕, 뭐 소요산, 단치소요산, 시효소관산, 월국환, 바나호박탕, 시효각물탕, 감맥대두탕 이런 처방들을 권장하는 거고, 뭐 일반 침치료하고 전침치료 둘 다 있고요. 심신유법으로는 기공이나 태극권, 근육이완법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고요. 갱년기다. 주요 장애가 이제 갱년기 쪽이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한약치료, 뭐 일반 침치료, 기공 이런 걸 하고, 주사기면 한약치료랑 일반 침치료, 전침치료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한의복합치료라고 하면 한약 플러스 침치료, 뭐 그거 대 항우울제를 비교한 게 있었고, 한약의 침치료에 그거랑 한약만 쓴 거랑 비교한 것도 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약 복합치료를 할 수 있고요. 어, 영양하고 같이 있을 때, 항우울제랑 같이 있을 때 이런 처방들이라든지 침치료, 심신요법, 이렇게 권장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치료 경과를 봤을 때 증상이 한의 단독 치료, 한약을 썼던, 침을 썼던, 하나만 썼을 때 치료 경과를 평가했을 때 증상이 좀 호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복합 치료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증상이 개선되면 그냥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고요. 복합 치료에서 증상이 미호전되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이라든지 정신건강의학과 쪽으로 의료를 하는 게 필요한 거고, 계속 잘 되고 있으면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의 한방 의료기관 내원 시 수요를 보면, 음, 그, 항우울제 부작용으로, 어, 복용을 중단하거나, 아이고, 복용을 중단하거나, 아, 항우울제 그 투여를 대체하고 싶다. 이렇게 대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복용량을 줄이면서, 다른 걸로 보완하고 싶은, 예,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어, 정신과 가기가 좀 두렵다. 그리고 이 우울한 기분보다는 신체 증상이 더 많아서 한방 치료가 더 좀 맞을 것 같아서 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기력이 떨어져 있어 보약 먹고 싶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우울증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별하는 게 필요하고, 예, 그 감별할 때 진단 기준을 보라는 거죠. 주요장애 진단 기준을 보면 요 9가지 중에서 5개 이상이 연속 2주 동안 지속돼야 되는 거고, 1, 2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예. 요게 진단 기준이죠. 예.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있거나 흥미나 즐거움이 없어지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둘 다 있어도 되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증상 중에서 다 포함해서, 일리를 포함해서 전체 중에서 9개 중에서 5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것도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연속 2주.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먹는 거에 식욕, 수면력이 빠지기 때문에 식욕에서 문제, 식욕 감소나 아니면은 반대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체중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1개월 동안 체중이 5% 이상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 먹고 자는 문제죠. 그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지적인 문제, 사고력이나 집중력 감소하는 거, 그리고 무가치감이나 부적절한 죄책감, 그리고 피로나 활력의 상실, 이건 신체적인 증상이죠. 그리고 정신운동선 초조나 지체, 이런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럼 주요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현정통장애라든지 조현병, 조현양상장애, 망상장애, 달리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증상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조증사파나 경조증사파가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이 우울증이 우울증이 아니라 양극성 장애, 흔히 말하는 조울증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조울증으로 진단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 보고서 진단을 내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CD-10에서는 약간 내용이 설명하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내용 거의 대동소이해요. 여기도 역시 거의 매일 하루 종일 2주 이상 지속되는 정동 증상, 인지행동 증상, 식물학적 증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본능 증상은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성적 욕구 감소도 포함해서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가 있고, 인지행동에서는 어, 집중력이 달라지는 거, 그 낮은 자존감, 죄책감, 그 미래에 대한 절망감,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뭐 이런 게 인지행동이고, 신경식물학적 증상군에서는 수면 곤란, 식욕 변화, 정유현성 초조나 지체, 감소된 에너지, 뭐 이런 것들. 그 증상들은 사별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고, 다른 걸 아니어야 되고, 혼합형 사파 기준이 아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감별 진단을 좀 적어놨던데, 보면, 뇌졸중,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경막하혈증, 치매,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되고, 특히나 노인성 우울하고 치매는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위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 제공자가 꼭 필요한 건데, 초기 진단에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말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나이가 드시더라도 혼자 계시지 마시고 꼭, 네, 가족하고 같이 있기 힘들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놓으셔야지, 에, 된다. 우울증 예방도 되고, 치매 조기 발견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요거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우울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우울하다. 그러면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화병이다. 그래도 한번 받아볼 필요 있어요. 예. 화병일 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가 해결되면 우울이나 화병 증상이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오진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의 오진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이 해결되면서 싹 사라지면 이건 갑상선 기능 문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진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음. 뭐 당뇨, 저혈당증에서도 우울과 비슷할 수 있고요. 부신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빈혈일 때도 그럴 수 있고요. 고칼슘혈증이나 저나트륨혈증에서도 그럴 수 있고, 비타민 결핍, 철 결핍, 엽산 결핍에도 그럴 수 있고, 만성 피로증후군과도 좀 감별할 필요는 있고요. 약물 관련해서 약물의 금단이나 약물 중독 때문에 우울과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는 항상 확인하고 약물로 유발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약을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우울해졌다 그러면 약물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반 질환하고 성별도 고려해야 되는데 동반 질환은 신체가 안 좋으면 네, 우울할 수 있죠. 우울증 환자에서 신체 질환이 동반되면 우울 증상이 악화되죠. 그래서 어, 신체 질환은 먼저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신체 질환이 괜찮아지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환자의 자기 관리 능력과 약물 수용도가 떨어져서 치료비가 증가하고, 신체 질환이 있으면, 그리고 그 신체 질환과 우울증이 같이 있으면 신체 질환 치료도 잘 안 되고 우울증 치료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울증은 당뇨,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신체 질환이 동반되면 항우울제의 선택에도 영향을 줘서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된 우울증 환자에서 심혈관계 부작용을 고려해서 탐환계 항우울제보다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언급되진 않았는데 파킨슨병이 있으면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병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파킨슨 치료도 같이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과 우울증은 월경경 불쾌감 장애, 월경 전으로 좀 우울해졌다가 월경 끝나고 나면 다시 괜찮아지고 이런 것들, 네. DSM-5에서 이게 진단 기준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주산기, 산전산후 우울증 이런 것도 따로 정리되진 않지만 정신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해요. 그러니까 그 한약적인 개념을 보면 산후에 혈어 상태가 심해지면서 혈어로 인한 정신증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약간 불안초조해하면서 우울해지고 애 보기조차 싫고 막 이런 쪽으로 가는 주상기 우울증도 있고 갱년기 우울증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연령에 따라 구분하는 게 타당치 않다 그래서 빠지긴 하지만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이때는 초조감, 건강염려증적인 불안 뭐 이런 것들이 특징적이라서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갱년기 증후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갱년기 우울증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은 그 신체 증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면 되고 갱년기 우울증은 정서적인 고통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의학적인 진단은 우울증이죠. U22.1. 우울증과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서 우울증과 전증이 대표적인 징후인데 신경증적인 우울은 우울증에 가깝고요. 정신적인 우울은 전증에 가깝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막히는 것 같은 신체 증상이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우울증 유발항에 칠정이 들어있어서 그 우울증과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이게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울증하고 우울증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증을 보시면 뭐 감기울결, 기울하와 담기울결, 뭐 신비양어, 기어담결, 음화황 뭐 이렇게 있고 급성만성 이렇게 좀 나눠놨고요. 급성적으로 감정이 억제가 잘 안 될 때 이제 감기울결, 분노 및 열증일 때는 기울하와, 다양한 신체 증상은 담기울결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과도한 걱정일 땐 신비양어, 만성 신체화와 피로일 땐 기어담결, 여성 갱년기 분노 열증일 때는 음화황 쪽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각자 증상하고 뭐 혈중 맥진은 네, 독과사적인 내용들이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우울을 선별해야 된다. 우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살이 가장 그 감별해야 될 거거든요. 우울증 치료할 때 가장 주의를 두게 이제 자살인데, 자살은 꼭 물어주셔야 돼요. 물어봐 주셔야 되고, 자살하고 싶었었는지. 그래서, PHQ-2라는 걸 쓰기도 하고요. 한국형 자살 위험 스크리닝 도구를 쓰기도 하고요. 예, PHQ-9을 쓰기도 해요. 이건 다 우울이에요. 우울을 보는 선별검사고, 그래서 지난 2주간 기운이 없고,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어. 그리고 지난 2주간 매사에 흥미와 재미가 없어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우울과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요거죠. 진단기준 1, 2번. 그거에서 단답형일 경우 하나도 예라면 우울증 진단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이걸 리커드 척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없다 0점, 며칠 동안 1점, 일주일 이상 2점, 거의 매일 3점 해가지고는 이 사당의 리커드 척도에서 점수가 0에서 6점이 되겠죠. 두 문항이니까. 그래서 3점 이상이면 이거 어떤 한 문항의 예랑 비슷한 거긴 한데, 전 3점 이상이면, 절단점. 그래서, 어,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자살위험 스크리닝 도구는, 이게 우리나라식 번역해서 쓰는 건데, 지난 몇 주간 당신은 슬프거나 절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몇 주간 당신은 자신을 해칠 생각이나 계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두 문항으로 해서 자살 경험을 빨리 발견하게 하는 이게 물어봐 주라는 거예요. 물어만 줘도 자살을 생각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자살 생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PHQ-9, 요거 이제 아홉 문항으로 돼 있죠. 아홉 문항짜리인데, 환자 자기보고형이고, 어, 지난 2주 동안 아래에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여기서 또 2주 물어보죠. 각 문항별 전혀 아니다 0점, 여러 날 동안 1점, 일주일 이상 2점, 거의 매일 3점. 네. 총 점수는 0에서 27점 범위, 우울장애 인사적 절단점은 5점. 그 점수의 합이 5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10점 이상이면 주요 우울증의 위험성이 높은 거다. 10점 이상은 거의 확실하고 5점 이상은 의심되는 거죠. 네. 그리고 치료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용되는데 5점 이상 감소하면 적절한 치료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점수가 5점 정도 떨어지면 적절한 치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좀 하기가 그렇다 그러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꼭 선별 검사를 좀 해줘라. 그래서 과거 우울증의 병력이 있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자살 시도가 했다든지 불안증이 있을 경우 그리고 만성 질환자, 만성 통증 환자 그리고 여성은 하라고 되는데 여성이라고 꼭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성이 그 위험도가 두 배 이상 높으니까 여성,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 이혼, 실직 상태. 여기 지금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 사회적 지지 부족하고 실직 상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 그 의료 보호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점수를 또 다르게 매기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예, 용도가 높다 뭐 이렇게 나온 그 설문지도 있는데 그건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씩 CPG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 성적 실현 학대를 받았다거나 알코올 중독이 있다거나 약물 남용이 있으면 아무래도 우울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다양한 신체 증상 호소, 검진에서 많지만 결과 정상일 경우도 신체화된 우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봐야 되고. 그리고 만성 통증에 우울이 원인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양한 신체 증상 호소하는 사람들 보면 우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고, 이게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어, 실제적으로 불편하면 우울한 감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봐 주시긴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우울증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아까 BDN 얘기했죠. 자기보고식이고, 0에서 3점에서 21개 문항에서 0에서 63점. 그래서 9점까지는 정상, 10점부터는 가벼운 우울, 16점부터는 중등도 우울, 24점부터는 중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점 내외가 되면 이제 우울 치료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D는 임상과 평가 도구, 반구조화됐다고 했죠? 17개 문항으로 돼 있고, 이제, 그 키워드들만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환자가 보이는 질문 답, 질문 답 하면서 그거에 해당되는 게 몇 점 정도 되나,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런 것들에서 관찰해서 평가하는 거. 예.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BDI는 10, 16, 24점이 컷이고, MD는 7, 18, 25점, PHQ-9은 10, 15, 20점.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의 심각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울의 치료는 서양적 치료에서는 우울증 치료 단계를 급성기, 지속기, 유지기로 해서 급성기 때는 약물 치료에 심리 치료, 교육, 상담, 자가관리법 등 이렇게 다 해서 빨리 좀 우울 증상을 회복시켜야 되는 우울 증상 완화하고 정신사회적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치료하는 게 첫 3개월. 지속기는 1년까지죠. 그래서 우울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항우울제 치료를 6에서 9개월 정도 지속해서 재발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하고요. 유지기는 1년 이상, 재발이 잦거나 자살 시도 등이 있는 경우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치료 종료 후에 재발한 경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급성기 치료만 하고 끝났다가 재발한 게 아니라 지속기 치료, 거의 1년 동안 치료를 한 다음에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했다. 그러면 더 장기간 유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에서 3년 정도. 네. 보통 3을 되게 좋아하죠. 3개월, 3년, 이렇게. 네. 3개월, 그, 4개 붙인 게 1년이잖아요. 3개월 단위로. 예. 약물 치료는 1세대 항우울제가 TCA죠. 사망 항우울제. 그리고 2세대 항우울제 SSRI, SNRI, 그럼, 마오, 이니비터, 이런 거 많이 쓰죠. 기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효과 없으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는데 보통 항우울제의 효과는 적어도 2주 내지 3주 정도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8에서 12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4에서 6주 정도는 복용해서 변화를 관찰해서 약의 효과가 그때까지 없다 그러면 약을 또 바꿔서 또 봐야 되고 또 4에서 6주 있다 또 바꿔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예, 뭐 항불안제처럼 먹자마자 꺼내는 그런 약은 아니다 보니까 좀 치료 경과가 좀 길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항우울제 부작용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소화기 증상이 가장 많죠. 세로토닌 관련되다 보니까 세로토닌 소화기에 세로토닌 리셉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역, 설사, 위장관 출혈, 식욕저하, 소화불량, 간독성, 체중 증가 뭐 이런 것들. 네. 심혈관계 이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뇨기계, 뭐 성기능 이상, 저나트륨 혈증, 골다공증, 골절위험, 출혈도 있을 수 있고 중추신경계 이상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식은땀, 수면장애, 뭐 정서 이상 등도 나타날 수 있고 녹내장, 백내장, 고프롤락틴 혈증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성 문제라든지 부작용 보고 그 강한 초조감이나 긴장감, 행동화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자살 사고 증거가 특히나 청소년기에는 되게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우울증 환자 치료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줘야 된다. 자살사고가
오히려 치료 중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약은 안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 케이스가 저는 많지가 않다 보니까, 어, 일률적으로 한약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자료가 부족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 저항성 우울증은 다른 계열의 항우울제를 두 가지 이상 사용해서 적절하게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부적절한 경우로 정의되며 우울증 환자의 약 10에서 30%에서는 일반적인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는 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약 치료도 치료 원칙 2기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후를 개선시키는 게 우울증을 개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뭐 실증, 허증에 따라서 약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한약은 먹자마자 효과가 나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한약도 어느 정도 먹어야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약성이 너무 강한 약을 쓰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기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우니까 좀 약성이 너무 강한 약제로 구성되지는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지침에 돼 있는 거 보면, 연구들의 평균 치료 기간과 항우울제 최소 치료 기간을 고려할 때 7에서 8주 이상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게 7에서 8주 이상 치료하면 치료가 종결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치료해야지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두 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증이 달라졌으면, 변증을 잘못했으면, 약을 잘못 선택했으면 치료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면 두 달 있다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변증별로 치료법하고 처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변증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변증하고 좀 다르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앞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증이 6개죠?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그쵸? 달라졌어요. 이게 그러면 어느 걸 따라야 되냐? 어느 걸 따라야 된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약 용어의 표준화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 이게 지금 변증이라는 게, 어, 기준을 어디에 삼냐에 따라서 이게 표현형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게 장부 변증을 할 건지, 뭐, 어, 위궤양열 변증을 할 건지, 그 변증 방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변증들은 그런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변증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간기울개 기울어와 담기울개는 똑같죠. 네, 여기도 간기울개 기울어와 담기울개는 똑같아요. 신비항어도 똑같죠. 여기 보면 여기도 신비항어가 있어요. 근데 기어 담결 음어항 부분에서는 예, 음어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어항까지는 아닌데 신음 심음효나 간음효는 음어 화황 쪽 증상들이 있겠죠. 예. 그리고 심신홍란, 신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표현력이 좀 다른 생각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많이 나타나는 변증 위주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빠지거나 교체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침 치료는 2개월 장부 허용실에 따라서 가감하는데 권장하는 건 주 3에서 5회 거의 입원 치료에 가깝죠. 3에서 5회면 5회 치료한다. 주 5회면 거의 매일 와야 되잖아요. 주 5일 근무. 최소 4에서 8주 이상 침 치료 시행할 걸 권장한다. 이건 초기, 급성기 치료와 준하겠죠. 아까 양약도 3개월 잡잖아요. 치료 초기, 급성기 때. 그거랑 비슷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증별로 변증 시치에 따른 개별 혈의도 나와 있는데 다빈도 혈의는 이제 백회, 인당, 신정, 하신청, 합곡, 태충, 내관, 신문, 단중 여기는 단중이 나오죠. 아까는 전중이었는데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백회하고 전중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인당, 신정도 많이 쓰고요. 사진총까지는 잘 안 쓰는 편인데 인지 증상이 있으면 사진총 쓰는 것도 좋겠죠. 예, 그래서 변증별로 추가되는 혈자리 이렇게 돼 있고요. 심각도에 대한 치료 알고리즘을 했을 때, 우울증 심각도 아까 말했던 경증일 때는 비약물을 할 수도 있고, 약물 그냥 한약만 줄 수도 있고, 중증일 때는 복합 치료가 되어야 되는 거, 중증일 때는 양방약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고, 8주 이상 지속했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거는 복합 치료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40분 얘기했는데, 지금 9시 40분이네요. 자,
자,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질문. 네. 이 요즘에 CPG를, 없으면은, 예, 없으면 12월 16일 그것도 한번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일단은 CPG는 그 정보들을 나열한 거고, 그 정보들을 조합해서 본인 의료기관에 맞는 CP를 만들어 놓는 게 좋거든요. 그 표준 CP라고 있긴 한데, 의료기관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선 이런 순서대로 진료를 하겠다. CPG의 내용들을 조합해서, 표준화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큰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한의원급에서는 접수해서 수납, 접수해서 접수 볼 때, 그 선별 검사 중에서 하나를 좀 한 다음에 그걸 채점해서 들어오게 하고 초진대죠. 초진대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초진대 그렇게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기간이 지날 때마다 그 검사를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좋아지나 체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적어도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적어도 8주 좀 길게 잡으면 3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얘기해 주면 좋겠죠.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CP도 한번 보시고 본인 의료기관에 맞게 CP를, 그, 맞춤형으로 다시, 예, 만들어서, 의료기관별로 적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원래는 12월 16일 날, 연말 오프라인 송년 모임으로 하고요. 그래서, 강남역 토즈, 어, 그쪽에서 진행을 할 거고,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자리 때문에, 아까 유재영 선생님이 해놓은 거 보니까 수오면 선사순이라고 돼 있는데, 예, 아무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몇몇 분은 12월 달, 12월 16일에 뵙도록 하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방학 때는 잠깐 원래를 쉬고, 내년 3월 달에 아마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3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